안녕하세요. 오늘부터 10일간 상황 판단 기초 강의를 진행하게 된 전진명이라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첫 강의고 이제 기초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처음으로 상황 판단에 대해서 접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미 시험을 쳐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새로운 사람이 왔다니까 한번 찍먹해 보려고 오신 분도 있을 거고 되게 여러 가지 분들이 계시겠지만 제 입장에서도 첫 강의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저를 처음 보는 만큼 나름대로 성실하게 준비를 했고 좀 더 설레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게 됐어요. 일단은 기초 강의 일정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과목 2회부터 시작을 해서 유형 분류를 해드리고 법조문, 규정이해, 지문형, 퀴즈형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날짜는 대충 옆에 두 가지를 이틀 2일 진행을 하고 법조문을 3일, 규정이해를 3일, 지문형이랑 퀴즈를 각 1일 정도를 진행을 하게 돼요. 자, 이렇게 진행을 잡은 이유는 기초 강의에서 여러분들한테 제일 필요한 거는 이 과목이 무엇을 하는 과목인가를 이해를 하는 거예요. 상황 판단이다 라고 하면 모든 학원에서 그냥 법조문 문제 풀면 돼요. 지문 문제 풀면 돼요. 퀴즈는 하다가 아는 거 나오면 풀면 돼요. 뭐 약간 이런 식이잖아요. 저는 그거는 상황 판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상황 판단을 처음 만드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만들었나, 그리고 상황 판단을 출제하셨던 분들이 다른 시험에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다녔냐, 이런 거를 좀 검색을 해보고 찾아보고 가서 물어보고 하다 보면은 이 상황 판단이라는 영역이 만들어지게 된 원인이 다 있거든요. 언어랑 자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문을 읽고 그냥 받아들여서 푸는 그런 게 많다면 상황 판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행정 현장에 갔을 때 그 현장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이 상황 판단이 6급, 7급 면접 시험 같은 것에서도 나와요. 7급이 아니라 6급이랑 5급 올라가는 승진 시험 있잖아요. 승진 시험에서도 이 상황 판단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한 20페이지 정도 되는 이제 면접 북을 나눠주고 그 책 안에 있는 상황 판단 문제를 연구를 해서 면접을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6급이랑 5급 승진 면접에 들어가 있는 건데 어차피 7급 친구들도 실제로 이제 10년, 20년 하고 나면 다 풀 수 있게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상황 판단의 문제가 나오게 되는 거고, 여기서 요구를 하는 거는 어떤 현상을 읽고 그 현상에서 여러분들이 적절한 해답을 뽑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평가를 하는 거예요. 물론 어릴 때 하는 게 훨씬 잘 되는 과목이기도 하고 당연히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쌓아온 성적을 전부 다 반영을 하는 시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준비를 할 때는 갈팡질팡을 할 수밖에 없고 말하는 것처럼 귀납적으로 밖에 문제를 풀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이 시험이 어떤 걸 평가를 하고 그리고 그 평가 능력치를 공부하는데 어떤 것들이 도움이 되는지를 알 수 있다면 이건 충분히 그냥 공부하듯이, 그냥 학교 공부하듯이, 수능 공부하듯이 따라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과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4일로 4가지로 나눠놓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외형적인 기준이에요. 법조문은 뭐다, 지문형은 뭐다, 텍스트라고 하죠. 아니면 뭐 규정형은 뭐다, 뭐 퀴즈형은 뭐다, 이런 거 느낌은 다 알잖아요. 딱 보면 이거는 법조문이네, 퀴즈형은 뭐네, 이런 느낌은 다 알 건데 그 외형적 부분 이상의 어떤 세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그걸 여러분들이 언제나 문제를 봤을 때 바로 이해할 수 있게끔 길을 잡아주는 게 이틀 걸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법조문이랑 규정형 문제들 중에서는 시험장에서 반드시 맞아야 될 문제들이 있어요. 사실 법조문 문제 틀렸다 하면 70점 간당간당하죠. 법조문 문제를 완벽하게 맞춰야지 여러분들이 70점 이상을 맞을 수 있는 거고, 규정형 문제들 중에서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온 애들이 있어요. 가령 이제 뭐 출원료 계산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가중치 문제들 있잖아요. 뭐 1점부터 5점까지 가중치 나온 문제들 기출문제로 많이 나왔고 모의고사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그런 문제들,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시험을 2번째를 칠 때는 다 알고 있게 될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 이제 뻔한 유형들을 완벽하게 맞게 해드리는 게 기초 강의의 목적이기 때문에 법조문과 규정이해에 이제 내용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문형이나 퀴즈형은 좀 짧은 이유가 기초 강의 때 이런 거 건드려서 깊게 팠다가 답이 없어질 수 있어요. 괜히 꼬이기 때문에 일단 요 법조문이랑 규정형 완벽하게 맞추는 거를 여러분들 목표로 하고, 2달 뒤에 있을 이제 기본 강의에서는 조금 더 난이도 높은 법조문과 규정형 그리고 내년 시험에 나올 수 있을 것들과 더해서
네, 지문형, 퀴즈형 문제들 좀 고난이도 퍼즐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네, 심화 강의에서는 조금 더 어려운 걸로 진행을 하겠죠. 여러분들이 기초 강의를 듣고 나면 적어도 법조문이나 규정형 문제 때문에 떨어졌다, 뭐 실수해서 떨어졌네, 이런 소리는 절대 안 나오게끔 만들어드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애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상황 판단의 측정 능력이 뭐냐? 자, 이건 중앙인사위원회에서 네, 처음 상황 판단을 만들 때 말을 했던 부분이에요. 제가 책으로 드린 걸 보시면 첫 번째 페이지에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수업 내용이랑 책 내용이랑 많이 비슷해서 예, 약간 우리 학교에서 맨날 하는 말 있잖아요. 리더다. 교수님들한테 책을 읽는 사람이라고 많이들 말씀하시잖아요. 저 그게 안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지만 예, 아무래도 열심히 정리를 하다 보니까 책 내용이랑 좀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황 판단 같은 경우는 이해력, 추론력, 분석력, 평가력을 평가를 한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너무 뻔한 말이잖아. 이해력이 뭐고, 추론력이 뭐고, 분석력이 뭐고, 평가력이 뭐고. 그냥 듣기만 해도 느낌이 딱 오는데, 이해력이라고 하는 거는 쟁점이랑 문제점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건 검토하는 문제, 법조문을 딱 봤을 때 여기서 밑에 상황이 나오는 애들 있죠. 상황이 나와서 뭐 갑은 을에게 1,000만 원을 대차를 해줬고,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해를 필요로 하는 애들이에요.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는 애들이고, 이제 추론을 하는 문제는 이 이해를 한 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요소들, 쟁점 요소들을 뽑아내가지고 결과물을 뽑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법조문에서 처벌을 해야 된다, 뭐 과태료를 지불을 해야 된다, 이런 게 나왔을 때는 이해보다는 추론이 더 중요한 요소가 될 거고, 약간 이 단계적으로 늘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력만 요구하는 문제가 있고, 이해력과 추론력을 동시에 요구를 하는 문제가 있고, 분석력까지 대안을 비교 분석을 하게 되는, 제가 나눠드렸던 그 최적화 자료 같은 것들이 필요해지는 것들이 여기 분석력에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은 이 평가하는 부분인데, 이 평가 자체도 이제 최적화에 필요한 요소예요.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문제들 중 하나가 2019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유치원이랑 뭐 어린이집 건설하는 문제들이 있죠. 그런 것들에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2020년도 문제로 치자면 그 10만 원, 11만 원인가 그 나눠 쓰는 문제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 기출 문제에 있는데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 어디선가 본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모르겠고, 나름대로 세웠다고 생각을 하는데 답을 보면 틀리고, 약간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평가력 같은 것들이 대비가 잘 필요합니다. 많이 필요하고, 근데 이거를 한 번에 여러분들이 다 늘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릴 때 뭐 경시대 같은 걸 했거나 논술 같은 걸 했거나 아니면은 뭐 법률책 같은 걸 많이 봤다면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 근데 보통은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수능 준비하고 대학교 들어가서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행시가 하고 싶어져서 이 자리에 와서 수업을 듣고 있을 거기 때문에 이해력, 추론력, 분석력, 평가력 중에서 뭐 하나는 나사가 빠져 있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본인의 약점이 뭔지를 찾아서 채워주는 게 상황 판단에서 필요한 거다. 지금 적혀 있는 내용은 어차피 책에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적으실 필요는 없고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시험 문제들은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봤을 때 이해력, 추론력, 분석력, 평가력이랑 언어, 수리, 이걸 곱해서 나오는 거예요. 자, 두 가지를 섞어서 나온다고 보면 되죠. 이해력 문제는 우리가 정보 탐색이라고 제가 이제 부르게 될 지문형 문제들 중에서 우리 언어로 많이 넘어간 쉬운 친구들 있죠. 그런 애들이 이해력과 언어 능력을 평가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법조문에서 단순하게 판단하는 문제들 있죠. 뭐 구두점을 어디 찍어야 되는지, 아니면 날짜가 며칠이 필요한지, 이런 간단한 판단 문제들이 이해력을 물어보는 거고, 수리 능력을 물어볼 때는 선거제도 같은 문제들,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제도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고 나머지의 과정은 굉장히 간단한 친구들, 그리고 절차만 잘 적용해주면 문제가 풀리는 애들이 이제 이해력과 수리 능력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절차 문제는 뭐 언어 문제 아닙니까?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절차랑 관련된 게 문제가 나왔던 것 중에서 수리 능력이 빠진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수리 능력을 넣어놨고요. 그 다음은 추론력이에요. 이제 언어 능력 중에서 정보 적용이라고 제가 뒤에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릴 이 파트 같은 경우는 수식 같은 걸 이해를 하게 한다거나, 수식을 이해하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 코딩하는 거 있죠.
코딩하는 문제도 나오고 아니면은 암호 해석하는 문제도 나오고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주어진 정보를 이해하고 그거를 문제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물어보는 그런 애들이 있어요. 지문형 두 가지 중에서 후자는 되게 어렵고 전자는 쉬운 약간 그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 두 개 갈라놨고요. 논리 퀴즈 같은 게 아주 전형적인 추론 문제죠. 그리고 수리 능력의 절차 적용이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추론을 요구를 하는 것도 당연히 있고요. 당연히 이제 요구를 하는 게 있고 게임 문제들 여러분들한테 막대한 추론력을 요구를 하죠. 게임 문제들. 게임 문제도 나눠보면은 6가지 정도? 6가지라기보다 8가지가 있거든요. 그 8가지를 여러분들이 한 번에 다 공부를 하려고 하면 이제 머리가 너무 아파오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딱 2가지만 수업 때 진행을 할 거예요. 동시 게임이냐 순차 게임이냐 이 2가지만 진행을 할 거고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수리 퀴즈는 대부분 그냥 추론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리 퀴즈는 분석을 요구를 하거나 평가를 요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여러분들이 풀이 방법을 추론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돼요. 근데 여기서 함정이 하나 있죠. 출제하시는 분들도 어딘가 참고해서 내기 때문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내가 다 봤다. 전부 다 봤다. 그러면 추론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제 퀴즈 강의의 특징은 이 범위를 전부 다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번 강의는 이제 1회 2시간 반 진행을 하기 때문에 쉬운 것들만 뽑아서 알려드릴 거고요. 다음번에는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퍼즐은 뭐 말이 추론이지 솔직히 제 생각엔 그래요. 퍼즐 문제 건드리는 분들은 그냥 그 시험 포기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퍼즐은 그냥 지금 여기서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은 분석력 당연히 정보 적용에서도 필요하고요. 법 전문 사례 분석할 때도 당연히 분석이 어느 정도 필요하겠죠. 상황이 제시되어 있는 문제들 중에서는 이해도 필요하지만 분석도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추론력은 이해력을 포괄하는 애들이고요. 분석력은 이해력과 추론력을 전부 다 포괄하는 애들이고 평가력은 이해력, 추론력, 분석력을 전부 다 포괄하는 항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이게 리트에도 그렇고 이원 분류표라는 게 있어요. 이원 분류표라는 게 있는데 이런 거를 만드시는 분들이 항상 주장을 하는 게 출제는 예술이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런 그 말은 뭐냐면 본인들도 합당한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출제를 할 때. 그래서 하는 말이 이렇게 4가지로 분류를 해놨는데 이 각각 앞에 항목들을 다 포괄해서 제시될 수 있다. 이렇게 뭐뭐 할 수 있다라고 끝내면서 그 출제 원리에다가 그렇게 마침표를 찍고 넘어갑니다. 자, 그런 식으로 적어놓은 이유는 여러분들한테도 이미 보여지는 부분이겠지만 완벽하게 틀에 맞춰서 상황 판단에 출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느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의 능력치가 필요한가를 기준으로 이렇게 잘라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분석력 중에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여기 있는 자원관리랑 단위환산인데 자원관리라고 하면은 NCS에 있는 그 자원관리 맞고요. 위에 우리 피스셋 그대로 나오고 최적화 문제가 자원관리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단위환산이라고 하면 한 2020년도 문제 중에서 현재의 돈은 과거의 뭐랑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단위가 바뀌는 애들 나오죠. 그런 친구들은 시험장에서 저는 제일 먼저 첫 턴에는 절대 안 풀고 넘기거든요. 2번째 턴이 온다는 건데 2번째 턴에 보통 푸는데 이런 애들은 3분이 걸려요. 아무리 빠르게 풀려고 하고 아무리 자료 해석에 이제 통달한 친구라고 하더라도 2분 안에 컷하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근데 그런 애들이 여기 분석력과 수리 능력 동시에 요구할 때 들어가 있는 거고 이런 게 어렵다.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 이쪽은 그냥 딱 봐도 그냥 다 하면 안 되겠다. 첫 턴에 하면 안 되겠다. 아니면은 내가 내 궤도에 오르기 전까지는 건들면 안 되겠다. 이런 느낌 딱 오시죠? 마지막은 요건 검토랑 자원관리 돼 있는데 이거는 오히려 좀 쉬워요. 언어 능력을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이 평가를 할 때는 오히려 쉽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그 본문에 나와 있는 요건들을 분석하는 능력만 있으면 나머지는 풀리긴 하거든요. 왜 평가를 해주는 거니까. 근데 자원관리는 어렵겠죠. 자원관리라고 하는 게 아직은 여러분들이 뭘 의미를 하는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금방 이해하게 될 겁니다.